자, 이제 국조법에 있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인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의의를 보시면 다국적 기업의 이자 비용 과다 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인데 금융 및 보험업을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해요.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 비용, 대한이란 말이 좀 빠졌네. 여기 보니까. 그죠? 금액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조정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의 30%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막 너무 많이 빌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자 비용이 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이에요. 이 규정에 의해서 송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요. 순이자 비용에서 조정소득 금액의 30%를 뺀 금액, 이 금액을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자율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을 때에는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봤던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처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불산입하고요. 그리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일 때에는 차입 시기가 늦은 차입금에부터 송금불산입하고, 이자율과 차입 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송금불산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율이 서로 다르면은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송금불산입 먼저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이라면 차입 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이자부터 송금불산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율과 차입 시기가 모두 같으면은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 금액을 각각 송금불산입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순이자 비용에서 소득 금액의 30%를 뺀 금액, 너무나 이자 비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뺀 금액만큼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을 하겠다는 건데, 순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에서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수익이 있다면 걔를 뺀 금액, 그게 바로 순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차입한 금액도 있고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금액도 있다면 이자 비용도 발생하고 이자 수익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뺀 금액, 그게 순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이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 이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라고 하는 게 아까 봤던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에요. 그거를 예전에 이렇게도 불렀거든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게 출자 금액 대비, 아까 봤던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입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이라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이자 할인액은 요 규정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정소득 금액의 30% 순이자 비용이 조정소득 금액의 30%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정소득 금액은 감가상각비하고 순이자 비용을 빼기 전 소득 금액, 그러니까는 이 회사의 각사함유소 금액에다가 송금에 산입했던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다음에 순이자 비용을 더한 금액, 그게 감가상각비하고 순이자 비용을 빼기 전 소득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그때 조정소득 금액이 음수면은 걔는 0으로 한다. 조정소득 음수면 0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정소득 금액이 음수면 0으로 하게 되면 순이자 비용 전액에다 송금불산입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은 이렇게 정상 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전 청구 규정, 정상 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규정, 이게 이제 이전 가격 세제에 의한 규정이죠. 이전 가격 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볼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과 그다음에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은 동순이다.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어떻게 한다면 두 개가 서로 붙으면은
두 개 다 계산해 봐가지고 둘 중에 송금세 금액이 큰 거 하나만을 적용하고 두 개의 금액이 같다면 그러면은 출자 금액 대비 과다차익금의 지급이자 송금세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는 여기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겹치니까. 자, 그 다음에 국조법에서의 지급이자 송금세 규정 세 번째.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세 규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뭐 전환사채일 수도 있고,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익부사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사채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존재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부채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처럼 사채처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본금의 요소로 볼 수도 있고, 막 이게 두 가지 섞여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금부사채라든지 뭐 이런 사채들은 혼성 금융상품은 사채처럼 보죠. 그래서 상대방 투자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저는 전환사채나 신주금부사채를 내가 발행을 했을 때 투자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이 아니라 이자로 보는 거죠.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받는 쪽에서도 그게 이자 수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급하는 건 이자 비용이라면 받는 쪽에서는 그게 이자 수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혼성 금융상품에 대한 처리가 다른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혼성 금융상품을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내국법인이 발행한 혼성 금융상품을 국외 특수관계자가 투자해가지고 그 혼성 금융상품을 이제 가져갔는데, 내가 투자한 자한테 예를 들면 전환사채라고 한다면 투자자한테 나는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받는 쪽에서는 그게 그 나라 법에서는 혼성 금융상품에 투자해가지고 받는 금액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이런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은 그게 이자 비용인데, 지급받는 쪽에서 그 나라에서는 그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하지 않고 배당금 수익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규정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상품이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나라와 거래할 때 그런 나라의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나는 지급하는 금액이 이자 비용인데 그쪽 나라에서는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인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세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혼성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혼성 금융상품이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건 아까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세입도 금융보험업이 영위하는 그런 법인은 이 지급이자 송금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봐서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을 이자 비용으로 취급할 것. 우리나라에서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여기서는 이제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이자 비용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소지하는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봐서 거래 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는 나는 주는 게 이자 비용이라면 그쪽 나라에서는 받는 금액이 이자 수익이어야 되는 건데 그쪽 나라에서는 그걸 배당금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특이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나라랑 거래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런 나라랑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지금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 간의 조세 차이를 통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갑이라는 법인이 얘한테 국외에 있는 A라고 하는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얘가 주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그게 이자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자 비용이니까 이제 송금이 되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배당금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 그러면 이게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투자한 법인 요건을 물론 충족해야 되긴 하죠. 요건을 충족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접 외국납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외국의 자회사 여기 일단 지분율 요건,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었을 때 그 회사가 해외 자회사, 외국 자회사가 되죠. 그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내가 낸 법인세처럼 봐가지고 걔에 대해서 간접 외국납세액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걔한테서 배당을 받았을 때 그 간접 외국납세액을 계산해서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쪽 나라에서도 언제나 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 마치 이제 간접 외국,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얘한테서 배당을 받았을 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 해가지고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 해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잖아요.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배당금 수익은 전부 다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죠. 이자 수익이라면 전부 다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 건데 배당금 수익이 되면은 뭐 이러이러한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배당금 수익의 일정 금액이 이중과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중과세 추종을 위해서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는 쪽은 이자 비용인데 받는 쪽에서는 그걸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으로 해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액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도에 걸려가지고 일정 금액이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과세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세제도 차이를 통해서 조세 회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는 쪽에서는 이자 비용 송금은 인정이 되는데 받는 쪽에서는 그게 배당금 수익이 돼가지고 그죠? 일정 금액이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국법인,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 제외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과의 자본 및 부채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법조 중의 금융상품, 이걸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등 중에서 법 소정의 기간, 이게 적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법 소정의 기간 내에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 이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입금에 산입해서 기타 사회 외출로 소득 처분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나는 이자 비용을 지급했는데 받는 쪽에서는 그게 배당금 수익이 돼가지고 과세가 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지급한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입금 산입이니까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겁니다.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기타 사회 외출로 처분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혼성금융상품에 대해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거예요. 입금에 산입한다가 송금불산입 한다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걔도 아까 우리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처럼 기타 사회 외출로 소득 처분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 적정 기간 내에 과세가 안 돼야 되거든요. 나는 준 게 이자 비용인데 받는 쪽에서는 그게 배당금 수익이 돼가지고 과세가 안 되는 거는 그 해뿐만이 아니라 적정 기간은 혼성 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자를 줬고요. 받는 쪽에서는 그게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12개월 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과세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적정 기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해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이자를 지급했고 받는 쪽에서는 그게 배당금 수익이 돼가지고 이자를 내가 지급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그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수익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의 구분이 해당 이자 등의 전부가 거래 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 그 전체 금액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는 이자를 줬고 상대방은 그게 배당소득이 됐는데 전체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전체 금액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해당 이자 등의 10% 미만의 금액만 거래 상대방의 과세 속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는 해당 이자 등의 10% 미만의 금액이 거래 상대방의 과세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해당 이자 등의 10% 이상이 과세, 그러니까 90%를 초과하는 금액이 거래 상대방의 과세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의 금액만 과세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90%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과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않는 금액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세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 금액, 그 과세되지 아니하는 그 금액을 입금의 산입, 송금을 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0%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가 안 된다는 거니까 10% 이상의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예 전체가 과세가 안 되거나 10% 미만만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 이상이 과세가 되면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 나라에서 배당 소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배당 소득의 10% 이상이 과세가 된다면 전체가 과세가 안 되거나 90%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가 안 돼야 되는데 즉 10% 미만만 과세가 돼야 되는 건데 10% 이상 과세가 되면 그러면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혼성금융 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일자의 송금사입 규정이고요. 송금사입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내국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곱하기 거래 상대방이 수입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분에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 아까 그게 전체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가 과세가 안 된다면 전액이 되는 거고, 그죠? 10% 미만만 과세가 된다면은 그 90%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금액을 송금사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입금에 산입하는 거냐? 입금에 산입하는 시기도 적정 기간 종료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정 기간 종료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가 아니에요.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 송금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기간, 아까 적정 기간은 그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한을 적정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적정 기간 종료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 산입, 송금 산입하는 거지. 이렇게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요 시기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입금 산입할 때는 그 기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보다 적정 기간 종료를 속하는 사업연도는 기간이 좀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적정 기간 종료를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가산해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는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그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에 송금산입, 입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기간 종료를 속하는 사업연도 수급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1년 이상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1년 이상 시점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자 상당액을 더 내는 겁니다. 그 기간에다가 10만 분의 22 곱한 금액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법인세 이자 비용을 송금에 산입해가지고 좋아요. 이거 법인세 차액도 이자 비용 지급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이게 핵심이에요.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사업연도에 이제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송금 산입, 입금 산입 그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이 나는 금액. 송금에 산입해가지고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자 등을 송금에 산입한 그 연도에 걔를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송금에 산입한다면 계산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액, 그 법인세 그 차액에다가 기간 곱하고 10만 분의 21을 곱한 금액만큼을 이자 상당액으로 해가지고요. 기간은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입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그 입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는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한 사업연도라고 했었죠. 그 적정기간의 종료에 속하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까지가 여기 들어가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국조법에서 말하는 지급이자 송부산입 규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4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이거를 우리가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도 또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의 적용 흐름도가 있는데 조세회피 방지세제 적용 흐름도의 내용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고 조세회피 방지세제의 적용 흐름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외국법인, 그 외국법인이 특정 외국법인인데 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 외국법인은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그런 나라에다가 가공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다가 실체가 없는, 그죠? 종이상의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립을 해요. 자기가 일정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법인세를 거의 안 내거나 또는 법인세를 조금 내는 그런 나라에 종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거죠. 실체가 없는. 그래가지고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을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이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주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 나라 이제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있는 아까 실체가 없는 종이상의 회사, 걔를 특정 외국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세 회피처의 특정 외국법인 종이상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 내가 출자해서 종이상의 회사를 만들고 부당한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이쪽으로 다 소득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이제 없어질 거고 이쪽으로 다 소득을 이전시켰으니까 이쪽에 조세 회피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의 소득은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주주니까 얘가 이거를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해가지고 나한테 배당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배당을 딱 주는 순간 배당 소득이 돼버리는 거니까 또 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종이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쌓여져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인 내가 다 그냥 그 돈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이상으로만 쌓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배당 결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당 결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돈을 내가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 결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배당 결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입금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손세법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조세회피처에다가 그러니까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거의 안 내는 조세회피처에다가 여기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요. 여기 가공의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SPC 페이퍼 컴퍼니, 그죠? A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일정 퍼센테이지 출자하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소득을 다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소득이 없죠, 이제. 얘는 소득이 없고 이쪽에 소득이 이만큼 쌓이죠. 근데 쌓이는데 얘가 얘한테 배당 결의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종이상 회사기도 하고 이 돈을 실적으로 지금 얘가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결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죠. 어차피 그 돈 얘가 다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배당 결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배당 가능 이익에 만약에 얘가 출자해서 지분율이 40%라면 배당 가능 이익에 너의 지분을 곱하 배당 가능이 100억이다. 100억에 너의 지분율을 곱한 건 몇만큼? 40억이죠? 그거를 네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너의 배당 소득으로 하겠다는 거죠.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간주배당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배당 소득으로 해가지고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은 이렇게 배당 결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것으로 봐가지고 간주배당으로 해가지고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조세 회피처가 어디여야 되냐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 법인세 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그 외국법인 여기에 얘가 외국법인이죠. 발생소득에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 이하,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이면 조세 회피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그 기준이 낮아가지고요. 이번에 좀 올렸어요.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잖아요. 그거에 70% 이하일 것, 이렇게. 법인세에 연동되게. 법인세 최고세율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일 것. 지금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니까 25%에 70%를 하게 되면 17.5%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든 거죠.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일 것. 법인세 최고세율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그럼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의 나라를 조세 회피처라고 한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15% 이하였는데 이게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아직도 15%를 제가 안 바꾼 게 있어가지고 15%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외국법인이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 그 특수관계는 꼭 지분관계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특수관계는 지분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그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분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튼 특수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럼 됩니다. 일단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 조세 회피처 요 나라는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외국법인 실제 발생소득의 우리나라 법세 최고세율의 70% 이하가 된 그러한 나라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내국인 있잖아요. 예, 얘는 얼마만큼 출자해야 되는 거냐?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는 내국인, 그 내국인은 뭐 거주자하고 내국법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내국인은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무도 말 현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10% 이상만 되면 돼요. 10% 이상만 되면 됩니다.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판단할 때 국세 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 주식을 포함한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나의 특수관계자, 나의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합해가지고 10% 이상이 되면 된다. 나는 직접 또는 어떤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요. 그때 간접 보유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아무튼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내국인의 그 국기법에 따른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까지 합해가지고 10% 이상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국인의 범위와 조세회피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외국법인은 이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꼭 지분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는 그런 외국법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회피처의 이제 범위인데요. 조세회피처의 범위.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그죠? 이 조세회피처 특정 국가 등은 A 금액이 B 금액의 15% 이하가 아니라 이게 아까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개년도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 금액을 실제 부담세액은 외국법이 벌어진 소득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7% 이하의 금액이어야 된다는 건데 3년 평균치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틀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해가지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조세 회피처에 있던 특정 외국법인, 그 특정 외국법인은 이제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회사, 그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이익에 나의 출자 지분을 곱하기 만큼을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입금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특정 외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그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들만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거야.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니까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면은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어야 되고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2억 원 곱하기 10을 사업연도 월수. 그러니까 1년 사업연도가 1년이었을 때 2억 원이니까 사업연도가 6개월이었을 때는 2억 곱하기 10을 6 하니까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조세회피 방지세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이런 배당 간주가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두 번째는 특정 외국법인이 특정 국가 등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그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 국가 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거는 아까 조세회피처에 그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이상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을 이전시키고 막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에 이거는 그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정된 사무소라든지 점포나 공장들,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진짜 하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세회피 방지세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그런 종이상의 회사,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소득을 이전시켜 가지고 배당 결의하지 않고 거기 그 나라의 재무제표에 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라서 만약 그 나라에서 진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종이상의 회사가 아니니까 거기 쌓여져 있는 돈을 내국인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은 뭐냐면 이게 요건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A하고 B 요건이 있는데 그 A 밑에 뭐 소득금액 비율 계산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이 A하고 B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지주회사라면 그러니까 해외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특정 외국법인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죠?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예요. 모든 지주회사니까 그 외국에다 지주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3번 규정 있죠? 요 규정으로 지금 조세 회피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3번의 요건을 충족해 버리면은 조세 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의 그런 아까 조세 회피처에다가 가공의 회사인데 그 가공의 회사가 해외 지주회사인 거야.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걸 지주회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해외 지주회사로. 그러면 자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나 배당이나 뭐 이런 소득들이 전체 소득 금액의 90% 이상인. 진짜 말 그대로 그 외국에서 그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는 해외 지주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그 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그 배당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그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그 지주회사 지금 조세 회피처에 있는 그 해외 지주회사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 금액 중에서 해외 지주회사가 벌어들인 이자 배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라면 그러면 조세 회피 방지세제를 또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마지막에 3번 규정이 있죠. 이 3번 규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L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조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에다가 이런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해외 지주회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외 지주회사를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만들어버리면 그러면은
실제로 배당 결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조세회피 방지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요. 요 3번 규정을 삭제해 버리면은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 제재가 적용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튼 이 3번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실제로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세 가지에 해당하면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세 가지가 아무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조세 피난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이 벌어들인 실제 소득 금액이 2억 원이야. 2억 원 이하거나 금액이 얼마 안 되죠. 2억 원 이하거나 아니면 그 조세 회피처에 있는 그 특정 외국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고정된 사업 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나 세 번째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지주 회사거나 그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그러면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 배당 결의하지 않았을 때 배당 그래도 지분율만큼 배당한 것을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입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간주 배당 소득으로 보는 조세회피 방지세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의 예외적인 적용인데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 2번 그 2번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었냐면 아까 2번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사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실제로 공동 사업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중 그게 다음이 여기 A하고 그 다음 페이지 B가 있는데 A는 도매업을 한다거나 금융보험업을 한다거나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업을 한다거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대요. 이런 이제 해당 업종을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이나 부동산업 등을 하고 있는 법인이면서 이 기억 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억 니은 요건이 뭐냐면 기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금융보험이라고 하는 실제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 금액이 총 수익 금액 또는 총 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이렇게 3개년도 평균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 외국법인이 이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전체 총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 수익 금액이 있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업에서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이 55% 그 이외에 뭐 실제 제조업 같은 거 하는 게 45%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 합계 여기 총 예를 들면은 100억이었다면은 벌어진 총 수익 금액이 55억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익 금액 합계 중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또 그 업종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50% 초과할 것.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외국에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금액 총 수익 금액이 뭐 예를 들면은 30억인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50% 초과했잖아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50%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잖아요. 이 요건을 지금 모두 충족했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거는 뭐야? 금융보험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50%를 초과하면서 그 금융보험업에서 50% 초과하는 비율로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하는 거네. 네가 너가 거래하는 거네. 그러면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제 적용할 거야. 응?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런 업종을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전체 그 특정 외국법인의 그 조세회피처에서의 총수익 금액에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50%를 초과하고 그 수익 금액 안에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금액이
또 이 안에 이거에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고정된 사업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 또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겠다. 배당 결의하지 않으면 배당 가능 이익에 너의 출자 지분율 곱한 것만큼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입금에 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좀 이래요. 그런데 이 도매업의 경우에는 도매업만 그 중에서 도매업만 아무리 이게 만약 도매업이잖아요. 이게 도매업이잖아요. 그러면은 특수관계인한테 이게 30억을 했다면 특수관계인이 없는 자하고 판매한 금액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도매업을 하고 있다면 특정 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등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매업을 하고 있고요. 도매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로서 총 매출액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면은 다시 또 조세 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이게 도매업이고요. 특수관계 30억이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지금 25억 한 거고 나머지 이외의 45억은 25억 45억은 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거래한 거예요. 이것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거래한 거고. 그럼 전체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거래한 거. 아무리 지금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여기 안에 100억 중에 그 업종에서 발생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0% 초과 그리고 이 안에 특수관계인이 또 이 금액 중에 50% 초과한다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총수익 금액의 50% 초과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를 했다면 아무리 이 요건하고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요. 이 요건을 또 다시 충족하잖아요. 도매업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이러면은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도매업만 좀 특이하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 중에서 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비율이냐. 그러면 여기 A 기업하고 니은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고정된 사업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원래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A에 해당하면 조세회피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업이나 분사업 등을 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공하거나 선박항공기 장비 임대하거나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그리고 선박항공기 장비 임대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된 사업을 하면은 아무리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얘네들은 실제로 뭔가 생산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뭔가 실제로 그냥 사무실에다 책상 하나만 갖다 놓고 의자 하나만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주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총수익 금액의 50% 초과하는 수익 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면 그럼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겠다. 얘는 그냥 주된 사업으로 하기만 하면 이건 진짜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도매업이라든지 금융보험업은 책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물건을 떼다가 쌓아놔야 될 뭐 데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창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금융보험업을 하면 창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투자를 주된 사업을 한다거나 주식 채권을 보유만 한다거나 지식재산권을 제공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라면 이런 일들을 주된 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실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 2 및 1의 단서에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그 동그라미 1의 단서가 아까 그 도매업의 경우에 그러니까 2번이 이제 실질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조세회피 방지
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래다 도매업의 경우에는 그 특성계좌가 아닌 자한테 판매한 금액의 비율이 전체 수익 금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다음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손익, 걔네들을 수동소득이라고 그래요. 그게 수동소득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잖아요. 책상 하나만 있으면 벌어들이는 소득들 있죠. 여기 책상 하나만 있으면 벌어들이는 소득, 이걸로 인한 소득 및 요 자산들을 뭐 팔 수도 있잖아요. 소득 및 그 해당 자산, 그죠? 해당 자산의 매각손익. 요거 관련된 해당 자산의 매각손익까지. 그죠? 이걸 합해가지고 얘네들을 수동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동소득의 합계금액이 총수익금액의 5%를 초과하게 되면, 아무리 실제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도매업을 하는데 특성계좌가 아닌 자에 대한 매출액이 50% 초과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금 이런 수동소득, 이걸 주된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소득, 이걸로 인한 소득과 해당 자산의 매각손익을 합한 그걸 우리가 수동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수동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전체는 아니고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 5% 초과해야지만 돼요. 이 수동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수동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따로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여기 이 수동소득까지 요 내용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책상 하나만 놓고도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를 초과하게 된다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 원래 조세회피 방지세 적용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 5% 초과하게 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또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세회피 방지세 규정에 따라서 배당 간주 금액으로 하는 거,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요거 1번만 보시면 돼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항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뭐 아까 뭐 여기 3번 몰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번하고 연계된 게 여기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 금액을 배당 간주 금액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소득세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인데, 언제 그러면 배당 소득을 할 거냐? 그 특정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년도에 입금 또는 배당 소득을 한다는 거죠. 입금 또는 배당 소득을 한다. 그리고 기준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세회피 방지세제에 의해 가지고 배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배당 받은 걸로 간주해 가지고 입금에 산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은, 자, 국내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조세회피처에 특정 외국법인이죠. A라는 회사에 출자한 거죠. 요건을 다 충족한 겁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종이상의 회사를 이렇게 출자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다 소득을 이전시켜 가지고 소득이 이만큼 쌓였어요. 쌓였는데 얘가 얘한테 배당 결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이 배당 가능 이익에, 그죠? 얘 출자 비율을 곱한 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간주 배당 간주 금액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입금 산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입금 산입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처분 어떻게 되는 거냐? 소득처분 유보예요. 이게 왜 유보냐면은, 받지도 않았는데 입금 산입 유보하고요. 나중에 얘가 언젠가는 실제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입금 산입했고, 나중에 정말 얘가 실제로 배당, 이거를 나중에 언젠가 얘한테 1번 실제 배당을 한 거죠. 실제로 배당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현금 들어온 것만큼을 장부에다 수익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입금으로 잡아놨는데 그거를 또 장부에 수익으로 잡으면 2월 입금이 되잖아요. 입금 물산입하고 그때 가서 마이너스 유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인하시면 되고요. 또는 얘가 2번 이 가지고 있던 이 출자했으니까 얘로부터 주식을 갖고 이제 A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또는 언제 또 추인하면 되냐면 그 A 주식을 처분했을 때 A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 받지도 않았는데 입금 산입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A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입금 물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추인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얘가 얘한테 배당을 주지 않았으니까 얘가 훨씬 더 순자산이 더 사회출되지 않았으니까 배당을 실제로 안 했다면은 실제 얘의 배당 가능 이익은 이만큼 쌓였으니까 얘의 그 주식의 주가는 그만큼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분하게 되면 그 시가가 그만큼 이만큼을 더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가가 이만큼이 더 잡혀 있기 때문에 처분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때 배당 안 받은 것까지도 그때 처분했을 때의 그 처분 대가 안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입금 물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 배당 시에 입금 물산입 하거나 주식 양도 시에 입금 물산입 하는 거예요. 실제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때 간주 배당이 40억이었는데 실제 배당을 예를 들면 25억을 한 거예요. 25억 한 거 입금 물산입 하고요.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남은 15억만큼 또 입금 물산입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실제 배당에서 입금 물산입 하거나 주식 양도했을 때에 입금 물산입 한다.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얘기는 그러니까 그 실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얼마를 입금 물산입 할 거냐. 그래서 배당 간주 금액의 합계액에다가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식 양도했을 때 입금 물산입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1, 2 규정에 의해서 2월 된 입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 서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장부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정신고 기간까지는 보존해야 된다.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국기법에서의 그 장부 및 증거 서류 보존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당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 기간까지는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외국납세 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실제로 배당을 지급을 하면 그때 실제로 배당을 지급했을 때에 그 나라에서 법인세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외국납세 배당을 지급할 때 물론 그 나라에서 이제 법인세율이 아예 0%면 원천 징수 안 하겠지만 법인세율이 뭐 아무튼 최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기만 하더라도 조세 회피처가 되는 거니까 그쪽 나라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원천 징수가 된 그 법인세만큼은 직접 외국납세액이 되잖아요. 그럼 직접 외국납세액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납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해줄 거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배당금을 이렇게 자 특정 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러니까 약간의 법인세율이 있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을 직접 외국납세액에 대해서 외국납세 공제를 해주는데 언제 해주느냐? 입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에 배당 간주 금액을 국외 원천 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입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직접 외국납세액 공제를 주게 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당으로 간주한 게 2022년도예요. 근데 실제로 배당한 거는 2014년도에 실제로 배당하면서 원천 징수를 했거든요. 그때 직접 외국납세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얘를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연도인 2022년도로 소급해가지고 직접 외국납세액으로 해서 외국납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실제로 배당을 했을 때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그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봐서 직접 외국납세액에 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이미 외국납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이미 내버렸는데 2024년도에 배당을 실제로 할 때의 원천유산 금액을 2022년도에 직접 외국납세액으로 봐가지고 외국납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2022년도로 소급해서 돌아가서 외국납세 공제를 다시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2022년도 세금이. 그 줄어든 것만큼을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경정 청구. 그럼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년도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 청구해가지고요. 2022년도에 외국납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배당을 받았을 때 외국납세 공제, 즉 그때 이제 원천인수를 했겠죠.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근데 그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연도에 외국납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배당 결의도 하지 않았는데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에 출자 지분을 곱한 만큼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입금에 산입한 연도. 그게 이제 2022년도라면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그 연도에 외국납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간접 외국납세 공제는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접 외국납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잖아요. 25% 이상 출자 비율이 25% 이상이고 배당 확정을 이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을 그러면은 그 배당금 수입 배당금을 받았을 때 간접 외국납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간접 외국납세 공제도요.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할 때 그죠? 그때 이미 간주된 배당 금액을 수입 배당 금액으로 봐서 간접 외국납세액은 그때 이미 적용이 됐고요. 간접 외국납세액은 그때 이미 배당 간주 금액을 배당금 수익으로 봐서 그래서 간접 외국납세 공제는 이미 그 해에 받았고요. 직접 외국납세 공제는 그때 실제로 배당을 하면서 원천인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직접 외국납세 공제를 그때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실제 배당할 때 원천인수한 게 있다면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 연도로 소급해서 직접 외국납세액도 외국납세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얘는 이미 배당 간주 금액을 입금에 산입할 때에 그 배당 간주 금액을 수입 배당금으로 봐서 이미 간접 외국납세 공제는 이미 적용받았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위 1에 따라 여기 1번에다 직접 외국납세액은 나중에 이제 경정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배당을 지급할 때에 그때 외국납세액 원천인수 실제죠. 원천인수된 직접 외국납세액이 있다면 이제 소급해가지고 경정 청구를 지금 하는 건데 그 일에 따라서 경정 청구하라는 자가 외국 정부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계 결정 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 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 정부의 국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다시 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통지가 지연되거나 뭐 이런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요 기간 내에 경정 청구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언젠가는 결정 통지를 늦게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결정 통지가 늦게 된 거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세회피 방지세제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 조세회피 방지세제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흐름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조세회피 방지세제 적용의 흐름도입니다.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 여기도 자꾸 15% 아니죠? 요거 15%가 아니라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가 아니고요. 실제 발생 소득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인가? 70% 이하인가? 근데 그 외국이 실제 그 부담세액, 외국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이하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그 yes.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가? 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yes. 이렇게.
그러면 외국 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가? yes.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이 됐는데 그 외국 법인이 아까 해외 지주회사 적용 배제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가? 아시죠? 그 주식 보유만을 목적으로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해외 지주회사 하면서 그 자회사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 모든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그리고 그 해외 지주회사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 중에서 이자나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 뭐 그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해외 지주회사여가지고 조세회피 방지세제의 적용 배제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 해당한대요. 그러면 다시 또 적용 배제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적용하려고 했는데 고정된 시설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실적으로 영위하고 있느냐? 그걸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까지 봐야죠. 이렇게 고정된 시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이상명에서 하는 거죠.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이제 조세회피 방지제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하는데 쭉 와서요. 쭉 와서 여기 와. 그렇죠. 실제 발생수 2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억 원을 초과하느냐? 그러면 yes. 조세회피 방지제 적용하는 거고요.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적용 배제하는 거죠. 아까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외국 법인이 고정된 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이나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소정의 요건. 아까 얘기했죠? 법소정의 요건이 전체 매출액 중에 이런 업종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 매출액이 50%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종의, 해당 업종의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또 50% 초과해야 되는 요건. 그런 충족한 법이 있냐? 아니면 주된 사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선박항공기의 장비를 임대하거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이거나, 그죠? 책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주된 사업인 거냐?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라면 그러면 적용을 배제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배제하는데 아니더라도 얘기했죠. 외국 법인의 수동소득이 5%. 외국 법인의 수동소득 아까 얘기했었죠? 수동소득. 외국 법인 수동소득은 아까 이런 얘가 주된 사업이고 주식을 보유하거나 선박항공기 장비 임대하거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만을 한다거나 그런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된 해당 자산의 매각손익을 합한 소득을 수동소득이라고 했는데 그 수동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거냐? 초과하지 않아? 그러면은 얼마 안 되니까 안 되네. 적용 배제. 초과해? 초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실제 외국 법인의 발생소득 2억 원을 초과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초과하면은 적용,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배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사업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데 도매업이냐? 도매업이라면은 도매업 영위 외국 법인이 동일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거냐? 그죠? 그러면 다시 초과하는 거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외국 법인의 수동소득이 5% 초과하는 여부를 보고 초과한다면은 다시 조세회피 방지세제 2억을 초과했을 때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용 배제 5% 초과하지 않아? 그럼 적용 배제. 그런 얘기였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도매업인데 50%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한 매출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2억 원을 초과했을 때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 그 604페이지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세제 적용 흐름도 있잖아요. 그 적용 흐름도를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적용 흐름도를 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보는 거죠.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의 적용 흐름도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내용 한번 쭉 한번 봤는데 내용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5절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